5에서 최대 15cm, 호남 서해안과 제주 해안 2에서 7cm입니다. 광주 등 호남 내륙에도 1에서 3cm의 눈이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서해안 지역의 눈이 토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고 한파는 이번 주 내내 지속되겠다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영하 11.7도입니다. KBS 제1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시중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갈수록 악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초강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일본으로 향하는 이중용도 물품에 대해서 수출 통제를 강화한 건데요. 이중용도 물품은 민간에도 쓰이지만 무기 제조 같은 군사용으로도 활용 가능한 자원을 말합니다. 그중에서도 일본의 가장 큰 타격이 되는 건 히토류겠죠. 2010년 센카쿠 열도 분쟁 당시에도 일본은 중국의 히토류 봉쇄 앞에 무릎을 꿇었고요. 그 후로 호주, 베트남으로 수입차를 다변화하면서 대비책을 마련했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반격하드로 반도체 소재인 포토레지스트를 갖고 있기도 한데요. 자원 전쟁으로 번진 중일 갈등, 과연 누가 승기를 잡을 것인지 잠시 후 글로벌 경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뉴질랜드 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기술 이민자들을 위한 새로운 영주권 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대학 학위 없이 실무 경력 또 기술 자격만 있어도 영주권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뉴질랜드 이민 제도에 생기는 변화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월 22일 목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린란드 병합과 관련한 합의틀이 마련됐다며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를 미국 영토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면서도 다만 무력을 사용하지는 않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린란드 문제에 대해 미국과 나토 간 협상을 벌여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현지 시간 2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평화위원회 초청을 수락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성명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들여 세계 정상들로 구성된 평화위원회의 위원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 지구 사안에 있어서 자국과 껄끄러운 관계인 튀르키예, 카타르 등이 평화위 하위 조직인 집행위원회에 참여하게 된 것에 불만을 표출했던 만큼 평화위 참여를 통해 자국 입장을 관철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위의 기능을 다른 지역의 현안으로 확장해 유엔을 대체하는 국제기구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란 당국이 경제난 항의 시위와 관련된 사망자를 3,117명으로 집계했다고 AP통신이 현지 시각 21일 이란 국영방송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란 순교자 참전용사재단은 시위로 숨진 이들 가운데 군경 순교자 및 무고한 시민은 2,42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군경과 시민 사망자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지난달 28일 시위가 처음 시작된 이래 당국에서 나온 첫 공식 사망자 집계로 외부 기관 추정치보다는 적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일본, 유럽 국가들과 함께 미국과 대규모 가스, 석유 계약을 체결한 파트너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알래스카 천연가스 프로젝트에 한일의 막대한 돈이 투입될 거라고도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을 파트너로 치켜세운 배경엔 가스 등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압박하기 위한 속셈이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앞선 한미 관세 협상에서 1,500억 달러의 조선 분야를 제외한 2,000억 달러는
합리적 상업 투자를 하기로만 하고 투자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진 않았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원전 사고를 낸 후쿠시마 제1원전의 운영 주체 도쿄전력이 15년 만에 처음으로 원전을 재가동했습니다. 현재 언론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어제 오후 7시쯤 니가타현 가시와자키 가리와 원전 6호기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가시와자키 원전은 원자로 7기가 들어서 있으며 합계 출력은 821만 2,000kW로 단일 원전 중 세계 최대 규모로 이번 재가동 대상은 6호기 하나입니다. 도쿄전력은 출력 조정을 거쳐 다음 달 말부터 영업 운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도지은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트럼프 튜나. 네. 네. 이 튜나. 네, 많은 분들이 혹시 알고 계실 수도 있겠는데요. 타코와 함께 많이 거론이 되는 줄임말이군요. 맞습니다. 네. 튜나는 트럼프 usually negates announcements라는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통 발표를 자주 뒤집는다라는 뜻의 줄임말이자 신조어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는 보통 강수를 뒀다가 협상을 그렇죠. 진행하면서 그 수위를 조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을 자꾸 바꾸는 전략을 취하는데 이걸 뜻하는 신조어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도 어김없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재 시각 21일 미국의 그린란드 합병에 반대하는 유럽 8개국을 상대로 2월부터 부과하기로 했던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 경제 포럼 연차 총회에 참석 중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마르크 리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과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라고 적었는데요. 네. 또 그린란드에 적용되는 골든돔, 미국의 차세대 공중 미사일 방어 체계죠.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진행 중이라면서 논의가 진전될 때 이것에 따라서 추가 정보가 제공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가 부과하지 않겠다라고 공언한 만큼 이날 리터 사무총장과 다보스 현지에서 가진 회담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의 구상이 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행히 큰 고비는 넘긴 것 같긴 한데 이 본인이 이야기한 미래 합의의 틀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밝힌 바가 없습니다. 네. 이 다보스 포럼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이야기를 아주 길게 얘기했다고요. 맞습니다. 이 네. 그린란드를 둘러싼 유럽과 미국 간의 갈등이 격화되는 와중에 유럽 한복판에서 다보스 포럼이 열렸었기 때문에 그렇죠. 과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할까 많은 분들이 지켜봤는데요. 70분가량 연설이 진행됐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긴 부분을 할애해서 그린란드 문제를 언급을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에 대한 소유권을 미국이 가져야 한다라는 주장을 고수를 했고요.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 베네수엘라 마두로 축출 과정처럼 군사력을 사용하진 않겠다라면서 수위 조절에 나름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력을 쓰지 않겠다고 공언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고요. 네. 그러면서 미국 외에는 어떤 국가나 국가연합도 그린란드를 안전하게 지킬 위치에 있지 않다라면서 막강한 군사력을 갖춘 우리 미국이 그린란드를 병합해야 한다라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네. 그러면서 나토 소속 유럽 동맹국들이 가장 우려했던 이 미국의 군사력 전개 상황에 대해서는 군사력 쓰지 않겠다라고 우려를 불식시켰는데 유럽 국가들이 그린란드 문제에 협조는 해야 된다라면서 압박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네, 나토 소속 유럽 국가들을 향해서 그들에겐 선택권이 있다. 만약 yes라고 대답하면 우리는 깊이 감사할 거고 no라고 대답한다면 우리는 기억할 거다라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분명히 하기도 했습니다. 선택권이 있는데 예스 쪽으로 선택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답은 약간 정해져 있는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이었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번에는 수위 조절을 어느 정도 한 것으로 그러네요. 보이기는 네. 하는데요. 트럼프가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이니까 유럽은 일단은 싸움은 안 나겠구나 안도감은 느끼면서도 성급한 낙관론은 경계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트럼프 튜나니까 네. 또 언제 어떻게 말이 바뀔지 모르거든요. 맞습니다. 다음 키워드 미국을 다시 원주민의 나라로. 네.
취지와 달리 이번 다보스 포럼이 그린란드 이슈로 점철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네, 그래서 이 분쟁의 땅이 된 그린란드 상황도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아서 그렇죠. 상황을 좀 살펴보면 눈으로 뒤덮인 덴마크령 그린란드 최대 도시 누크의 도로변에는 마하나라고 적힌 팻말이 굉장히 수북히 쌓인 눈 위에 꽂혀 있다고 합니다. 오.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치 구호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가 마가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비꼬아서 네. 미국을 다시 원주민의 나라로를 줄여서 아. 마나라는 구호를 쓰고 있다고 메이크 합니다. 아메리카 네이티브 어게인이네요. 맞습니다. 그레이트 어게인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그린란드 주민의 반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네네. 이 도시 곳곳에는 그린란드 깃발과 또 반 트럼프 메시지를 담은 이런 팻말과 플랜카드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병합하면 주민들에게 각각 10만 달러, 약 1억 4,7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밝힌 거에 대해서도 네. 현실을 전혀 모른다라는 식의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을 오랜 세대에 걸쳐서 그린란드에서 거주한 진짜 원주민이라고 소개한 한 주민은요. 네. 그런 제안은 미안하지만 사양하겠다라면서 네. 우리는 이미 충분히 부유하고 자원도 많고 또 앞으로 자원 개발을 한다면 우리는 더 풍족해질 것이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과 나라에는 고유한 역사와 문화가 있듯 그린란드도 마찬가지고 마음대로 미국이 우리의 정체성과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실제로 그린란드의 이 반트럼프 시위대가 자주 외치는 구호 중에 하나가 그린란드는 매매의 대상이 아니다. 라는 것인데요. 네.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과 발언을 저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네, 또 현재 한 아웃도어 브랜드는요. 그린란드 is not for sale이 적힌 후드티를 판매 중이기도 오, 한데요. 이게 네.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누크 도심의 아웃도어 용품 매장 점원은 지난해 트럼프가 이 그린란드를 병합하겠다고 밝힌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이 티셔츠를 판매를 시작했는데 네. 최근에는 생산품이 5번이나 동이 나서 계속 새 물량을 찍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그린란드 주민들이 미국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나타내고 있지만 최근 미국과 유럽의 갈등이 고조될 때 불안감을 호소한 이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어떤 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생필품을 사재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네. 이 누크를 떠날 준비를 하는 주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린란드 정부가 주민들에게 닷새분의 식량을 비축하라라는 권고 등이 포함된 새로운 지침을 배포하기 위한 준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네. 긴장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여기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생활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수상한 응원. 네, 국제뉴스가 지금 들어오기 전에도 확인을 해보니까 대부분 그린란드 이야기로 그렇죠. 채워져 있더라고요.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외교 전략적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네, 월스트리트 저널 이야기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합병 구상이 나토에 매우 위험한 순간을 만들고 있다라면서 보도를 했습니다. 러시아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추구해온 이 나토의 결속 약화라는 전략적 목표가 미국과 유럽 간의 갈등 국면을 통해서 현실화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구상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요. 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이 그린란드 합병에 성공을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틀림없이 역사에 남을 거다라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추켜 세우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 장관도 나토의 현 상황을 두고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다라고 진단하면서 동맹국 중 하나가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라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라브로프 장관은 그린란드를 크림반도에 비유를 하면서 네. 러시아의 크림반도가 전략적으로 중요했던 것처럼 미국의 그린란드도 중요하다라고 언급하면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러시아 입장을 간접적으로 좀 정당화하는 취지의 발언도 그러네요. 네. 내놨습니다. 네. 네.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이런 수상한 지지의 배경에는 북극 지역 이권에 대한 러시아의 자신감이 깔려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분석을 해놓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북극해 해안선의 53%를 차지하는 최대의 북극 국가로 구소련 시절에 군사기지를 재가동하고 세계 최대 규모의 쇄빙선 함대를 운용하면서 이 북극권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때문에 미국이 그린란드의 영향력을 지금처럼 확대하더라도 네. 러시아가 짧은 기간에 직접적으로 위협받을 가능성은 좀
적지 않나, 좀 제한적이지 않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 네. 오히려 미국이랑 유럽이 이 나토 국가들이 으르렁 된다면 뭔가 갈등이 생기면 맞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약간 네. 싸우기를 속으로는 이제 이제 미국을 막 네. 응원하고 있어요. 화이팅 지금. 화이팅 하는 네. 배경에는 그런 게 있지 않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린란드 이슈가 이제 많이 나오다 보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급격히 줄어서 그렇죠. 네, 이런 상황을 틈타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를 실제로도 강화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나토 내부의 불협화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모스크바의 미소는 더 짙어지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예. 다음 키워드 착한 말썽의 필요성. 네, 이제는 눈을 돌려서 미국 내부로 한번 가볼 텐데요. 미국 내부도 지금 뭐 맞습니다. 혼란스럽죠. 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반진보 드라이브가 집중된 이 미네소타주의 팀 월즈 지사가 네.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대를 향해서 지금은 일어나야 할 때다라면서 저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같은 경우 지난 7일 아이스 요원이 법 집행을 위한 하차 요구에 저항했던 미국인 30대 여성 르네 니콜 굿을 총으로 쏴서 숨지게 한 이후에 시위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5일에는 미네소타 당국이 시위 진압에 협조하지 않으면 내란법을 발동해서 미군을 투입하겠다 공언하기도 했었습니다. 2024년 대선에서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나섰던 이 월즈 주지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이었던 현지 시각 20일 자신의 관저 앞에서 자유 아메리카 파업 시위가 열리는 도중 가족과 함께 잠깐 집에서 나와서 시위대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변호사도 없고 지켜줄 울타리도 없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일어나줘서 고맙다. 쉽지 않은 시간이지만 이럴 때 인격이 드러난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폭력 저항을 강조한 착한 말썽의 방식으로 우리는 행동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요. 네. 이제 그러면서 했던 말이 좀 인상적입니다. 이제 과거 나치를 피해 숨어 지내야 했던 유대인 안나 프랑크의 집을 방문했던 경험을 소개를 하면서 그 시절에 일어난 많은 일들은 놀랍게도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 오히려 안나 프랑크를 도운 사람들이 법을 어긴 사람들이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치 치하의 그와 같은 상황이 이 미국의 인종분리 차별법이었던 짐크로법과 유사하다고 언급했고요. 이 발언은 이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면서 인도주의적 고려를 배제한 채 성과 중심주의를 앞세워서 논란을 빚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법을 강조하는 상황을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한편 이날 미국 연방 검찰은 불법 이민자 단속 작전과 관련한 법 집행을 방해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월즈 지사 등을 타겟으로 미네소타주 일부 당국자들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연방 대배심 소환장을 발부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런 월즈 지사를 포함한 인물들에 대해서 강제 수사에 착수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현지 시각 21일에는 외신 보도에 따르면 아이스가 최근 메인주에서도 단속 작전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네. 이번 단속은 이 주에 사는 소말리아 이민자들을 주로 타겟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시신 더미 속에서 죽은 척. 네.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네, 이란 이야기인데요.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던 한 청년이 실탄을 쏘는 군인들의 시선에서 벗어나려고 사흘간 이 시체들 사이에서 죽은 척을 한 사연이 알려져서 화제입니다. 네, 현지 시각 21일 이란 인권기록센터에 따르면요. 시위가 한창이던 시기에 외출을 했던 이 남성이 집에 돌아오지 않아서 가족들이 그를 찾아 나섰다고 합니다. 네네. 네, 가족들은 수도 테헤란의 병원과 공동묘지까지 들렸는데 아들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위가 활발했던 테헤란 인근의 카흐리자크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시신 더미를 샅샅이 뒤진 끝에 총상을 입은 아들을 극적으로 발견해서 병원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이 남성의 경우에는 군인들의 확인 사살을 피하려고 시신을 담는 봉투 안에 들어가서 3일간 식음을 전폐하고 미동도 없이 누워서 버텼다고 하는데요. 네, 이란 인권기록센터는 이란 현재 인터넷 통신이 차단됐기 때문에 이 증언을 독립적으로는 검증하지 못했다라면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병원과 영안실 또 보안시설을 헤매는 가족의 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야기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이 강도 높은 진압에 나선 지역 중에 하나였던 카흐리자크 같은 경우는 이 법의학센터 앞에서 유족들이 시신 가방을 이제 붙잡으면서 울부짖는 장면이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국제사회에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앞서 헤드라인 뉴스에서도 전해드렸었는데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이 경제난 항의 시위가 처음 시작된 이후로 3,11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AP통신이 보도는 했는데요. 이란 당국을 통해서 네. 당국에서 나온 첫 공식 사망자 집계긴 그렇죠. 한데 네. 저희가 여러 이제 채널을 통해서 들었던 숫자보다는 너무 적은 수치라 그렇죠. 네, 이 부분까지 좀 쇼킹한 에피소드와 함께 네. 이런 상황을 전달을 드려봅니다. 네. 지금은 뭐 시위가 좀 소강 상태라고는 하는데 네. 이미 너무 많은 희생이 있었어요. 네. 예. 다음 키워드입니다. 집회 전술. 네, 중국에 미국 반도체를 안 팔면 화웨이만 큰다. 라고 엔비디아 CEO인 젠슨 왕이 계속해서 말을 해왔었는데요. 이게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지난 17일에 중국 세관 당국이 엔비디아 고성능 인공지능 가속기인 이 칩 H200의 수입 통관을 차단했다라고 보도했었는데요. 네. 지난달 엔비디아는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이 H200 중국 수출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허락해준 의도를 보면 아무리 막아도 뭐 어떻게든 뒤로 아니면 우회로 이 유출이 될 거면 지금 좀 풀어주고 네. 오히려 미국 기업인 엔비디아의 생태계 안으로 이걸 흡수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우겨우 어렵게 빗장을 좀 풀었더니 정작 중국 측에서 우리는 우리 자국 하웨이 거를 키우겠다라면서 네. 수입을 막아선 겁니다. 이제 그간 미국은 중국을 AI 기술 경쟁 부분에서 핵심 병목 봉쇄 전략을 펴왔는데 AI 개발의 근원인 컴퓨팅 능력을 차단하기 위해서 2022년부터 첨단 AI 반도체와 장비 또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의 대중 수출 제재를 높여왔습니다. 네. 그런데 엔비디아 젠슨 왕 CEO 등은 이게 오히려 중국의 반도체 자립을 앞당겼다라고 그렇죠. 네. 주장을 해왔습니다. 물론 지금만 봐서는 중국의 반도체 칩이 미국 것보다는 한 세대 뒤처져 있고요. 네. 성능도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걸 중국이 잘하는 칩 인해 전술로 네, 격차를 좀 메우려고 예.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화웨이만 좀 예시를 들어보면 네. 지난해 7월에 어센드 칩 384개를 이어붙여서 클라우드 매트릭스 384라는 모델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게 엔비디아 주력 제품보다 연산 성능은 300개나 붙였으니까 2배 높긴 한데 네. 전력 소모는 4배가 넘는 말 그대로 전기 먹는 하마라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에너지 비용이 저렴한 중국에서는 이런 게 또 대안일 수 있겠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에 더해서 젠슨 CEO는 제조 강국인 중국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경고를 꾸준히 내놓고 있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젠슨 CEO가 이번 달 말에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중 수출이 허용된 엔비디아의 이 AI 반도체 H200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행보가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간 중국 시장을 재개척해야 된다라고 꾸준히 강조했던 만큼 이번 방문이 중국 시장을 다시 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네. 이렇게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도지은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겠습니다. 피버 브라이슨과 레지나 벨이 함께 부른 A Whole New World 함께 듣겠습니다. I can show you the world, shining, shimmering, splendid. Tell me, princess, now when did you last let your heart decide? I can open your eyes, take you wonder by wonder, over, sideways, and under, on a magic carpet ride, a whole new world, a new fantastic point of view. No one to tell us no, or where to go, or say we're only dreaming. A whole new world, A dazzling place I never knew. But now from way up here, it's crystal clear that now I'm in a whole new world with you. Unbelievable
there's time to spare. Let me share.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의 합당을 전격 제안하고 6.3 지방선거를 같이 치르자고 말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 대표 제안에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장중에 사상 처음으로 5,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여야가 한 차례 무산됐던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내일 열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우리 경제가 전분기 대비 역성장을 기록하며 연간 성장률이 1%에 그쳤다고 한국은행이 발표했습니다. 2%를 기록했던 2024년과 비교해 성장률이 절반 수준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교육부가 오늘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교권 보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사 개인 연락처를 통한 민원 접수는 금지되고 학교장에겐 악성 민원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남 광양시 옥곡면에서 난 산불의 주불 진화를 오늘 오전 약 19시간 만에 완료했다고 산림청이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시작하기 전에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서 강원 경북 지역에 건조 경보가 발효돼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강원도 강릉평지, 동해평지, 삼척평지, 속초평지, 고성평지, 양양평지 지역이고요. 경북은 영덕, 울진평지 그리고 포항 지역에 건조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산에 산행을 하시기 전에는 입산 통제, 등산로 폐쇄 여부를 확인하셔야겠고요.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 지역에는 가지 않으셔야겠습니다. 입산하실 때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 인화성 물질 절대로 갖고 가시면 안 되겠고요. 산림에서는 흡연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또 야외에서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를 하시고 취사가 끝난 후에는 주변 불씨 단속 다시 한번 또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 경북 지역에 건조 경보 발효됐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뉴질랜드 오클랜드로 가보겠습니다. 김운대 통신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질랜드 정부가 이 기술 이민자들을 위한 새로운 영주권 제도 마련했다고요? 네. 뉴질랜드 정부는 2026년 8월부터 기술 이민자들을 위한 두 가지 새로운 영주권 취득 제도를 신설합니다. 네. 이번 개편은 학위가 없더라도 그러니까 대학 졸업장이 없더라도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숙련 인력과 현장 기술직들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핵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은 먼저 고학력은 아니지만 특정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숙련 노동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이 시스템은 업무의 복잡성과 난이도에 따라서 스킬 레벨 1부터 5까지 5단계로 분류해서 비자를 심사할 때 신청자의 직업이 어느 레벨에 속하는지를 보고 기술 이민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네. 경력 요건은 5년 이상의 관련 실무 경력을 가지고 있고 최소 2년은 뉴질랜드에서 근무해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현장 중심의 기술직이나 기능공들에게 영주권을 쉽게 주겠다는 겁니다. 이 시스템은 학벌 위주의 점수제 이민에서 소외됐던 현장 전문 기술 인력들에게 영주권 취득에 확실한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네. 여기는 해당 기술 분야에서 뉴질랜드 자격증 기준으로 레벨 4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해야 됩니다. 한국의 기능사나 산업기사 자격증 같은 해외 자격의 경우에는 뉴질랜드 학력 인증 NZQA라고 합니다. 뉴질랜드 학력 인증 시험을 거쳐서 합격해야 됩니다. 실무 경력은 자격 취득 후에 최소 4년 이상의 관련 분야 경력이 필요한데 이 중에 최소 18개월은 반드시 뉴질랜드 현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네. 이 새로운 영주권 취득 제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이민의 기회를 얻게 될까요? 자세한 내용은 오는 8월에 발표될 예정이지만은 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숙련 기술직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목수라든가 배관공, 전기기술자, 벽돌공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들 실무 경력자들은 기존의 복잡한 점수를 맞추기 위해서 고심할 필요 없이 자격증과 경력, 그 분야 중간 임금 이상을 받았다는 조건만 채우면 됩니다. 해외에서의 숙련 경력을 폭넓게 인정해 주기 때문에 한국 등에서 이미 베테랑 기술자로 활동하셨던 분들에게는 매우 유리한 제도로 이민 계획을 세우기가 훨씬 쉬워질 것 같습니다. 네. 이 밖에 다른 우대 조건은 없을까요?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말고도 기존 기술이민 점수제와 관련된 유리한 변화들이 함께 시행됩니다. 예를 들면 뉴질랜드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졸업생에게는 이민 점수를 더 높게 주고 특히 뉴질랜드에서 석사 학위를 가진 사람은 별도의 추가 경력 없이도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6점을 바로 충족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기존에 최대 3년까지 요구되던 뉴질랜드 내 근무기간 요건이 대부분 최대 2년으로 단축됩니다. 이 제도는 오는 8월부터 정식 시행될 예정이고 실제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혜택이 집중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네. 세부 직종은 시행 시점에 맞춰서 발표될 것 같습니다. 네, 개편되는 뉴질랜드 영주권 제도 말씀해 주셨고 한 가지 소식을 더 준비하셨는데 2월 1일 다음 달부터네요. 뉴질랜드에서 디지털 운전 면허증 도입된다고요? 네, 2월 1일부터는 이제 실물 플라스틱 카드로 된 운전면허증 없이도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본인의 면허 상태를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네. 2월 1일부터 공식 NZTA, 뉴질랜드 교통국을 말합니다. NZTA 앱에 등록된 디지털 면허증이 경찰 단속이나 신분 확인 시에 실물 카드 면허증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사진 촬영본이나 스크린샷은 인정되지 않고요. 반드시 공식 앱을 통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야 됩니다. 또 운전면허가 만료된 상태로 운전하는 것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매우 엄격해집니다. 네. 2월 1일부터 경찰은 기간이 만료된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더 높은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이고요. 주소나 성명 등 개인정보가 최신 상태가 아닐 경우 면허갱신이 거부되거나 단속 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고령자들의 경우에는 운전면허 갱신이 더 까다로워진다고요.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65세 이후에도 10년마다 면허를 갱신하게 돼 있었는데요. 네. 이제는 65세에서 74세 고령자는 5년마다 갱신해야 됩니다. 또 75세 이상은 2년마다 면허를 갱신해야 되는데 네. 반드시 의료 진단서를 제출해야 되고 시력 검사 기준도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또 뉴질랜드 운전면허 제도는 학습면허, 즉 조수석에 정식 면허 소지자가 타고 있어야 운전할 수 있는 학습면허가 있고요. 네. 제한면허라고 해서 운전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밤 9시 이후
새벽 6시 이전에는 운전을 못하도록 돼 있는 제한 면허가 있고요. 네. 정식 면허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돼 있는데 지금까지는 제한 면허에서 정식 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실기 시험을 치르도록 했지만은 이제는 무사고 기간 증명으로 실기 시험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네. 학습 면허와 제한 면허 소지자의 경우에 면허 정지 기준 벌점이 기존 100점에서 50점으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초보 운전자의 경우는 특별히 안전운전에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김훈대 통신원이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중일 관계 갈수록 악화일로를 걷고 있죠. 일본이 첨단 반도체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의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이런 뉴스가 전해지기도 했었는데 중국도 일본에 대한 히토류 수출 통제에 나서면서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2010년에 과거에 일본은 중국의 히토류 봉쇄 앞에 무릎을 꿇은 적이 있었는데요. 과연 이번에는 얼마나 준비가 돼 있을지 글로벌 이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3프로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중국이 일본으로 향하는 히토류 수출길을 막았네요. 네, 지난 6일이었죠. 중국 상무부가 새해 첫 공고로 조금 제목이 어렵긴 합니다만 이중용도 물품의 대일 수출 통제에 관한 공고라고 하는 거 발표를 합니다. 네. 이중용도 품목이 뭐냐면 말 그대로 두 가지 용도를 갖는 품목을 말하는 건데 평소에는 우리 생활에서 그냥 민간용 제품 원료로 사용이 되다가 네. 이게 마음만 먹으면 무기 제조 같은 군사용으로 바꿔 쓸 수 있는 제품이나 기술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품목이 질소비료거든요. 네. 질소비료의 원료인 질산암모늄은 평소에는 식물의 생장을 돕는 매우 특출난 영양분 역할을 하죠. 말 그대로 이제 비료로 쓰이는 맞습니다. 거고요. 네. 근데 여기에 경유 같은 걸 일정 비율을 섞게 되면 네. 강력한 폭탄이 됩니다. 실제로 테러 단체나 반군 이런 곳에서 많이 쓰는 IED라고 불리는 급조 폭발물이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비료 폭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질소 비료만 있는 게 아니고 첨단 무기에 쓰이는 반도체, 그다음에 반도체가 대표적인 이중용도 품목 중에 하나이고요. 네. 그다음에 정밀 유도 장치 등을 만들 때 쓰는 희귀 강물이나 히토리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군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바세나르 체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이게 재래식 무기나 전략 물자 및 기술의 국가 간 거래를 통제하는 협의체 같은 건데 네. 이러이러한 품목은 군사적으로 쓰일 수 있는 품목이니까 이게 M1 사람이 사서 무기를 만들면 만 사람이 죽을 수도 있으니 요거는 각 정부가 알아서 잘 관리를 하자 이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근데 중국은 여기 회원국이긴 아니긴 합니다만 어쨌든 독자적으로 또 이중용도 품목을 엄격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중국이 일본을 대상으로 갑자기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 통제를 막겠다.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럼 여기에 히토류뿐만 아니라 다른 이중용도 물품도 같이 속하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사실 언론에서는 히토류를 주인공으로 삼고 있긴 네, 합니다만 네. 히토류만 대상인 건 아니고요. 바세나르 체제는 33개국 정도의 회원국이 모여서 매년 이중용도 품목의 리스트를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대략 800여 개 남짓의 품목이 이중용도 품목으로 지정이 돼 있고요. 네. 중국도 이것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지 않은 양의 물품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근데 중국 상무부가 3단락 정도로 간단히 낸 공고를 보면 모든 이중용도 품목이 대상이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통제를 받는 대상은 일본의 자유대와 방위성 그리고 이들과 직접 계약을 맺는 방위산업체가 일단 1차 대상이고요. 네. 그다음에 사용자가 민간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이 되거나 혹은 일본의 군사적 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모든 용도에 대해서 수출이 금지가 됩니다. 네. 이걸 지켜야 하는 주체가 중국 기업만인 것도 아니에요. 중국이 원산지인 이중용도 품목을 일본의 수출 통제 대상 사용자에게 이전하거나
제공하는 전 세계 모든 국가 및 지역의 조직과 개인에게도 법적 책임을 지운다. 이런 말이 쓰여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예. 겁니다. 중국에서 사간 이중용도 물품으로 제품을 만들었다. 네. 그러면 그게 미국 기업이든 한국 기업이든 일본에 팔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아, 정말 강력한 맞습니다. 네, 통제인데 다른 국가가 일본으로 수출하는 것까지 중국이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건지. 법률적으로는 가능해요. 사실 가능해요? 맞습니다. 일본이 테러 지원국이나 분쟁 국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 사실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 통제 전권은 전적으로 해당 국가의 정부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바세나르 체제가 국제법적 성격을 띈 조약도 아니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뭐 이런 경우에만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말씀드렸지만 더욱이 중국은 회원국도 아니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과 비차별 이게 원칙인 세계무역기구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는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명분 없이 특정국을 대상으로 이런 일을 했다가는 뭐 제소를 당하거나 혹은 똑같이 무역 보복 조치를 당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각국이 자기들 입맛에 맞게 남용을 하지 않았던 건데 문제는 최근에 일본이 중국에게 명분을 줬다는 거죠. 예. 다카이치 총리 이후에 일본이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기 시작을 했잖아요. 예. 대만 유사시 개입할 수 있다라는 발언도 했고 그다음에 일본이 전쟁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평화헌법을 무력화하려는 이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잘했냐 못했냐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네.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일본의 재무장을 그대로 두고 보기 힘든 상황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네. 노골적으로 중국을 상대로 전쟁을 준비하겠다라고 중국 해석할 수 입장에서는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더구나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뭐 지난달에는 어쨌든 일본이 AI 산업에 쓰는 첨단 반도체 제조의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의 중국 수출을 막았다. 이런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조금 강력하게 반격을 한 건데 모든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을 막는 방식으로. 그러니까요. 사실 뭐 딱 찍어서 히토리우만 막는 건 오히려 명분이 없을 수도 있는 게 사실 일본도 대놓고 반도체 수출 통제를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하지만 일본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굳이 명분 없이 히토리로 옥죄할 게 아니라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로 더 강력하게 옥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건 어떻게 보면 국가 안보의 영역이기도 하니까요. 그렇죠. 또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지금까지 안전장치 역할을 했던 WTO가 사실 뭐 체제가 붕괴가 된 상황이잖아요. 예. 미국도 그리고 똑같은 논리로 중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를 하고 있기도 하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요. 어느 한 나라가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가 이렇게 나비 효과를 맞습니다. 불러일으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뭐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히토류 수출 통제로 인한 타격이 가장 크겠죠. 네, 일단 당장에 가장 강력한 파괴력을 보이는 게 히토리인 건 맞습니다. 네네. 뭐 그 외에 어떤 품목이 사실 일본의 목줄을 죄고 있는지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된 바는 없기는 합니다만 네. 여튼 히토리가 가장 강력한 무기이고 2010년에 센카쿠 열도 네. 중국명으로는 대하위다오 영토 분쟁 당시에 일본이 사실 굴욕적인 패배를 맛본 바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크게 기사가 됐던 건데 그때 왜 이게 굴욕적인 패배였냐.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중국산 히토류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는 일본이었습니다. 네. 2010년 기준으로 일본은 히토류 금속이라고 하는 걸 5,500톤 정도로 수입을 했는데 그중 중국산이 4,900톤. 그러니까 90% 정도였어요. 거의 대부분 그렇죠. 중국산이네요. 중국이 수출하는 히토류 금속의 70% 남짓이 일본으로 향했고요. 그래서 금속으로 만들기 전 분말인 히토류 산화물 같은 경우에도 중국 의존도가 80% 정도가 됐었는데 네. 그래서 사실상 히토류가 들어가는 소재나 부품, 장비 이런 중간재들은 대부분 일본이 만들어서 전 세계에 공급하는 그런 구조였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네. 중국이 이걸 끊어버리니 일본의 산업도 마비가 되지만 글로벌 공급망 자체도 그러네요. 마비가 됐던 거예요. 예. 그렇다 보니까 금방 항복을 했던 것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의 일본 상황 어떻습니까? 그때 같은가요? 취약한가요? 사실 이후에 일본이 꽤 많은 준비를 했고요. 예. 중국산의 비중을 한때는 48% 수준까지 낮췄어요. 절대량도 한 4,900톤에서 3,300톤 수준까지 줄이기도 했었는데 일본의 공기업인 에너지 금속 광물 자원 기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호주의 라이너스라고 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기도 했고요. 또 일본 기업이 베트남 히토리 광산 개발권을 따내려고 노력을 하기도 했고요. 네. 꾸준히 중국을 대신한 공급선을 확보했던 게 나름 결실을 보기도
한 겁니다. 뭐 이렇게 준비를 했으면 이번에는 뭐 통제가 있더라도 조금 버틸만하지 않을까 이제 싶긴 그런 평가들이 많이 있기는 했는데 일단 일본의 조금 노력을 자세히 살펴보면 좀 더 명확히 판단하실 수 있는데요. 네. 일단 가장 큰 대체 공급선의 축은 호주 라이나스입니다. 네. 라이나스는 중국 기업을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히토류 공급 기업인데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처음으로 중히토류 생산 공장을 만든 기업이기도 해요. 네. 히토류의 종류가 네오디뮴 같은 경히토류, 그다음에 디스프로슘 같은 중히토류가 있는데 네. 중히토류가 훨씬 비싸고 또 중요하거든요. 아. 근데 이 중히토류는 사실상 100% 중국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일본 에너지 금속 광물 저한 기구가 이 파산 위기에 처한 호주 라이너스에 투자를 한 겁니다. 네. 당시에 사실 중국 기업들이 살려고 했는데 일본이 구원투수로 등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라이너스가 생산하는 경히토류의 장기 공급권을 확보를 했고요. 네. 이게 90%에 육박하던 중국 의존도를 많이 낮추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도 중히토류 분리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투자를 또 했고요. 네. 그래서 이 라이너스를 통해서 공급하고 있는 히토류 금속이 일본 전체가 쓰는 물량에서 한 35% 남짓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그리고 2025년부터는 같이 투자했던 일본 소지츠 상사라는 곳이 실제로 일본 내부로 디스프로슘과 터빈의 수입을 공식적으로 개시하기도 했고요. 네, 뭔가 중국을 좀 대처할 수 있는 공급처가 생겼으니까 뭐 괜찮겠는데요? 여기까지만 얘기 들으면?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들으면 괜찮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네. 최근 상황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간 엄청나게 노력을 해왔지만 문제는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4,900톤 정도던 중국의 히토류 금속 수입량이 2023년 기준으로 보면 5,700톤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중국산의 비중이 다시 70%를 넘어섰고요. 네. 올해도 11월 누적 기준으로 봤을 때 한 66% 정도가 돼요. 금속을 만들기 전 단계인 분말 상태의 히토류 산화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중국산 비중이 90% 가까이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의 히토류 공급망 계획의 큰 축 중에 라이너스 말고도 베트남 동파오 광산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네. 이게 여기가 경히토류 기준으로는 매장량이 전 세계 2위인 광산이거든요. 중국 다음인데 네. 2010년대 초반 소지츠 상사가 베트남 국영광물공사랑 광산 개발 계획을 냈습니다. 예. 여기만 확보했다라고 하면 사실 히토리 걱정은 안 해도 됐을 텐데 네. 근데 문제는 2023년에 대형 부패 스캔들이 터지면서 프로젝트가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통계상으로 보면 일본이 수입하는 히토리 금속의 제2 수입국이 베트남이긴 합니다만 한 200만 톤 정도 수준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전체의 한 27% 정도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 동파오 광산에서 나오는 물량이 아니라 라이너스 공장을 통해서 생산된 물량이기 때문에 사실 베트남 물량이라고 보기도 쉽지 않은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열심히 노력을 해서 결실을 거두는가 싶었는데 최근에는 다시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일본이 좀 무릎을 꿇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건 아닌가. 이것도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는 한데 일단은 뭐 히토류 그 수출 통제 조치가 나온 지는 2주 정도 됐는데 그렇죠. 당장 뭐 일본에서 어떤 움직임이 없기도 하고요. 네. 일단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 2010년대만 하더라도 60일 분량 정도가 어떻게 보면 국가 비축분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렇군요. 이후로는 이걸 180일 정도로 늘려서 181분을 일단 창고에 쟁여놓고 있습니다. 딱 그 정도는 버틸 수 있다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일본이 믿는 것속 중에 하나가 미나미 토리섬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도쿄에서 남동쪽으로 1,900km 떨어진 미나미 토리섬 주변 해저에 방대한 양의 히토류 진흙이 분포해 있습니다. 오, 그래요. 2010년에 한번 그렇게 된통 당하고 나서 일본이 예. 엄청나게 히토류를 찾아 나섰던 거예요. 그래서 예. 봤더니 이 섬 주변에 있었어요. 히토류가 엄청 많이 있더라. 오. 그래서 올해 초에 시험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 여기에 그 방대한 양의 히토류가 묻혀 있고 네. 거기 정조할 때 이 필연 쪽으로 발생하는 방사선 토륨이라고 하는 것도 매우 적다고 해요. 오. 전 세계 히토류를 중국이 분리 정지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환경오염 물질, 방사선 물질 때문인 건데 그렇죠. 여기는 방사선 물질이 매우 적어서 분리 정지하더라도 그 문제는 조금 자유로울 수 있다. 심해 6km 에서 진흙을 펌프로 끌어올려서 정제를 해야 되는 난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예. 이게 조금 환경오염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도 하고요. 네. 여하튼 성공만 한다라고 하면 중국산 히토류 걱정은 일본은 아예 덜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2028년 그러니까 2년 뒤에 상업 생산 계획이긴 한데 네. 이런 믿는 구석이 하나 더 있고요.
또 아프리카 나미비아에서 캐나다 기업이랑 중히토류 광산 개발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폐자석에서 히토류를 추출하는 프랑스 정제 기업에 투자를 해놓기도 했습니다. 여기서도 100% 중국에 의존하는 중히토류 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네. 2010년과 비교하면 나은 상황은 맞습니다. 그러네요. 좀 숨통이 트일 만한 곳들이 있기는 있는데. 그렇죠. 근데 예.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근데 일본도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포토 레지스트 이런 카드가 좀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일본도 카드가 있죠. 포토레지스트 같은 반도체 소재 등으로 중국을 옥죄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중국이 미국과 AI 패권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반도체 굴기, 자립 이걸 매우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죠. 여기에 필수적인 게 극자외선 노광 장비에 쓰이는 5나노미터 미만의 초미세 공정으로 만든 첨단 반도체입니다. 근데 이 첨단 반도체를 만드는 데 쓰는 포토레지스트는 일본 기업이 독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일본이 이걸 주지 않는다. 그러면 AI 학습이랑 연산에 필요한 첨단 칩을 중국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예요. 네. 꽤 멀어지게 되는 건데 EUV용 포토레지스트를 스스로 만들려면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맞불 카드엔 중국도 대비가 안 돼 있는 건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일본도 어떻게 보면 성공을 날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서로 맞습니다. 좋지 않아요. 맞습니다. 예, 양쪽 맞습니다. 다. 근데 일본한테 미국도 좀 믿는 구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히토류 관련해서는 일본이 미국과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꽤 많이 있습니다. 예. 반도체 핵심 광물 공급망에 관한 포괄적 협력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것도 맺어놨는데 그렇죠. 미국이랑 일본 양국이 같이 중국의 히토류 등 같은 핵심 광물 공급망 장악 구조를 극복해보자. 이게 목적인데 네. 그래서 중국이 일본에 히토류를 팔지 않아도 미국이라는 우회로를 통해서 히토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근데 중국이 이중 용도 품목 수출 통제 카드 요걸 들고 나와서 그러네요. 미국 기업을 통해서도 사실 히토류 등 이중 용도 품목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은 원칙적으로는 닫힌 건 맞습니다. 그러네요. 관건은 미국의 행보인 건데 그렇죠. 2010년과 비교하면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어떤 새로운 시대를 이끌 핵심 물품이나 소재, 부품 이런 것들은 일본이 전 세계에 공급하는 구조이거든요. 네. 거기엔 또 히토류가 필요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이 어려움을 겪으면 전 세계가 힘들어지는 구조인 건데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히토류가 들어간 물품은 어느 나라 기업이든 중국의 허가를 받고 일본에 팔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미국이 과연 이걸 용인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남는데요. 네. 미국 일본 관계를 보자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이 중국을 비난하거나 어떤 행정부 차원에서 어떤 성명을 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이상하게 아직까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네, 이것과 네. 관련해서는 지난 13일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G7 국가들을 모아놓고 네. 우리가 중국 히토류 패권의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자. 이 정도 회의가 끝인데 네.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알 수 없기는 합니다만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일본이 홀로 이겨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건 맞는 네, 것 같습니다. 조금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네, 3프로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